지금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게 사실상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재원대출과 그다음 정책자금대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책자금 대출이고, 이 정책자금 대출은 은행재원 대출이 한 4%대 초반 또는 이제 우대금리를 형성하고 내가 받게 되면 3%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2%대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 이자의 절반으로도 내가 소득이 좀 부족하고 부채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DSR이 아닌 DTI의 이자 상환 능력만 보고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받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떠한 움직임과 논의가 펼쳐지고 있냐면,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가계대출 총량 규모를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출 규제가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DTI가 아니라 이 정책자금 대출에도 DSR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자로 이 헤럴드 경제에서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처럼 DSR을 보지 않는 예외적인 대출들도 DSR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이 DSR이 미적용되고 자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정책자금 대출에도 DSR의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이 지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규제는 LTV 비율을 낮춘다든지 DSR 비율을 낮춘다든지 규제 지역을 좀 더 강화해서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비규제 지역에서 LTV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게 LTV 50% 내로 다시 축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대출이 더 나아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받기 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이 되면 은행이 다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총량도 확 풀리지 않을까요? 물론 내년에 지금보다는 받기가 쉬워지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러한 대출 규제의 기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매물을 정했다라고 하시면 내 집 마련이나 또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 대출력의 전제는 입지력입니다. 입지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오를 만한 집이라는 판별이 되신 분들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렇게 요즘엔 언론 보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은행 규정으로 규정화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보도에서 먼저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DSR을 보게 된다면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은행이 다시 진짜로 그렇게 대출이 나가겠다라고 규정화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는 곳은 이러한 보도자료도 아니고 금융위도 아니고 금감원도 아니고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확한 대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확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도자료는 참고만 하시되 은행 규정화가 되는 것이 사실이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책자금 대출이 진짜로 여러분 DSR에 포함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때는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고 30년 원리금 상환으로 4%로 내가 은행재원 대출을 빌린다라고 하면 3억 원이 겨우 나오거든요. 주기형 이제 상품으로 했을 때, 또 만기도 이제 30년으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DTI만 보게 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 4억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네, 물론 내 부채 상황과 대출 한도에는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도 일반인에게는 2억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DTI가 된다 하더라도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한도 제한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TI만 본다라는 건 신용대출도 함께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것인데, 지금은 신생아 특례도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디딤돌 대출도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 이렇게 낮아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DTI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자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 보는 것보다는 좀 원활합니다. 근데 이렇게 DSR을 봐버리면 신용대출과 함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대출의 힘을 못 받으니까 갭 투자가 더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에서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전세입자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뀌면서 동시에 내 전세보증금이 들어갈 때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요. 조금 어렵죠. 즉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하면서 내가 받는 차주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게 전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갭 투자가 불가능해졌다. 즉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는 전세입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상 이 전액으로 현금으로 들고 오는 분이 있고, 내가 어차피 갭 투자가 가능한 곳에서는 현금 주면 사실상 이 갭 투자는 가능한 구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세입자와 받지 않는 세입자로 또 나눠져서 집주인이, 우리도 독일처럼 어쩌면 굉장히 전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면접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도 굉장히 심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행재원 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 금융기관과 은행을 연결해주는 보증기관이 있거든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요즘 재정적자로 좀 고생을 하고 있는 허그, 도시보증공사, 그 다음에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의 80%까지도 대출이 나갔는데, 이제는 그 보증 비율 자체가 80%로 낮아졌어요. 근데 이 보증 비율이 더 낮아진다라는 그러한 이제 카더라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서 나는 이번에 나오는 주담대랑은 상관이 없어, 규제랑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이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시는 분들의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대출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주택자에게는 대출과 세금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서 막 투자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전월세 매물도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활성화되고 속도를 내면서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신축 아파트에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올 현금으로 들어와야만 이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되면 또 전세 매물 자체도 많이 줄어들겠죠. 또는 반전세나 월세화 현상이 가팔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월세 시장도 불안정하고 월세는 상승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지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힘든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정책자금 대출이 DSR을 보게 돼버리면 자본금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소득이 좀 높아야 유리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자금 대출은 지금 총량이 줄어든 게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득이 한 5천만 원 미만이다 라는 분들이 대다수일 수 있는데, 우리 월부 그 시청자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지방에 갭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정책자금 대출의 힘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전략을 수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DSR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가 은행재원 대출을 받을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지를 구분해 보신 다음에, 여전히 나는 서울 수도권에서 6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고 움직일 거야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좋은 곳, 뭐 교통이나 일자리나 학군이나 그쵸, 이런 신축 대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대출의 힘을 조금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선 매도를 했는데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상환 처분을 했고, 그 다음 자본금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 다음 상급지로 가려다 보니까 6억 원의 대출 제한에 막혀서 그 다음 상급지로 입성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낮추지 마시고 상품을 조금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 내가 고층을 원래 보고 있었다면 차라리 1층 저가 매물을 보신다라든지, 34평을 보신 분들은 25평을 본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입지 내에서 상품을 조금 낮추시거나 아니면 평수를 다운사이징 하셔서 입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